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총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 문제로 다른 지역보다 늦어진 부천 지역 공천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선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배를 마시고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기존 원미구 일부 지역과 오정구가 합쳐진 부천시 갑선거구입니다. 민주당 현역 김경협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가운데 최종 후보는 아직입니다. 현역인 서영석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주말인 오는 17일까지 본선 진출을 놓고 승부를 겨룹니다. 부천 전체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승리한 후보가 국민의힘 김복덕 당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1대1로 맞붙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거치고도 유일하게 지역구 변동이 없는 부천시 을은 다자구도로 승부가 펼쳐집니다. 민주당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진보당 백현종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무소속 서른 의원의 4파전입니다. 서른 의원은 현재로서는 새로운 미래보다는 무소속 출마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부천시 병은 민주당 이건태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국민의힘 하종대 전 채널A 앵커, 새로운 미래 장덕천 전 부천시장까지 3명의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김상희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난 19대부터 20대를 거쳐 현재 21대 국회까지 현재 국회의원 4명이 모두 민주당이었을 만큼 진보 진영이 강세인 부천 지역. 중진 의원들의 잇따른 경선 탈락과 예상치 못한 전략 공천 속 부천 양당 대진표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부천 갑 김경협 의원이 패배를 인정하고 정계 은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경선 발표 이후 자정 무렵 자신의 개인 SNS에 홀가분하게 짐을 내려놓는다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TX 대장 홍대선, 경인선 지하화 등 해결의 단초는 마련했지만 이후는 후임들이 잘 완성해 주리라 믿는다며 내가 아니더라도 해결해 줄 능력자는 많고 더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선거구 축소와 획정, 공정성 등 아쉬움은 많지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다며 사실상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14일 아침 8시쯤 부천 원미구 심곡동의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모자 관계인 7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2층에 살던 주민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던 중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30분쯤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의 식사를 지급하던 중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화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같은 호실에 있던 입소자 3명의 침대를 직접 끌어 대피시키고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를 한 뒤 119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전등과 천장 벽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피난 약자들이 상주하는 요양원에서의 화재는 인명 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로 참사를 막아주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천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에 앞서 부천시가 최근 주민신청 17건을 받았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대상이었으며 검토를 거쳐 다음 달까지 4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물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높게 지어져 입주가 지연됐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지만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공항시설법상 제한 높이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건설사가 건물 옥탑 부분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예정일보다 2달가량 늦게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숙박시설에 머물거나 추가 비용을 내고 이삿짐을 보관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눈길이 쏠립니다. 후보들은 우리 동네 어떤 현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할까요? 이세진 기자가 수도권 주민들과 언론이 관심 있게 본 지역 공약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난 4년간 언론 기사는 부동산에 주목했습니다. 주택 공급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처럼 서울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단어가 주로 등장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발한 양천과 은평 주민들도 부동산 공약을 기대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60석을 두고 여야가 탈원과 수성에 나선 경기도는 지역 개발 이슈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출퇴근길 문제가 시급한 서부권에선 광역철도가, 접경 지역인 북부권은 규제 해제와 경기 분도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한 70년 가까이 군사 지역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국 선거 지표로 불리는 인천에선 현안 과제들이 눈에 띕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외에도 수도권 매립지나 자원순환센터, 철도망 같은 정책 과제들의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원도심 축인 부평과 계양에선 한국GM, 계양 테크노밸리처럼 지역 경제를 관통하는 장소들도 언급됐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주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부터 풀어야 할 수건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새롭게 태어날 지역 현안들. 지역별 공약 이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 이슈 트리와 LG엘로비전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4월부터 수도권 지역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노선을 확대하고 급행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광위는 수원과 용인, 화성 등 탑승객이 많은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거나 새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좌석 예약제 기존 46개 노선을 65개까지 늘리고 운행 횟수도 하루 107회에서 150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광위는 또 운행 거리가 길거나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는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생략하고 운행하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제3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대상지 6개 시군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비 3,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동두천과 연천, 포천, 가평과 양평, 여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6곳으로 지난 2차 대상지와 동일합니다. 투자 금액은 2차 때보다 422억 원 늘어난 규모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10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GTX 지방시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3일 강원도청에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시도는 GTX 시대 개막을 계기로 첨단 전략산업 연계 협력과 GTX 관광 교류 활성화, 접경 지역 발전 공동 대응과 대규모 행사 상호 협력 등 4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자치도와의 우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명동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AI 통역 시스템이 11개 지하철역으로 확대됩니다.
AI 통역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투명한 스크린을 가운데 두고 대화를 하면 스크린에 상대방의 언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역사는 1호선 종로 5가역과 2호선은 시청역과 홍대 입구역, 을지로 입구역, 강남역, 3호선은 경복궁역 등 11곳입니다. 동시 대화가 가능한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와 베트남어, 독일어와 아랍어 등 모두 13개입니다. 서울시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 틈새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틈새 보육 서비스는 365 열린 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3가지입니다. 365 열린 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 어린이집은 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셜벤처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과 신용보증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51개 인정등록 시장에 화재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인데요. 인천시는 2023년 하반기에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말 기준 전통시장 내 화재 공제 가입률이 29.5%에 그쳐 상인회 대상 설명회와 각종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올해도 찾아가는 수돗물 진단 서비스 인천형 워터케어를 운영합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요청한 곳에 수질 검사원이 직접 방문해 옥내 배관 진단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안내하는 컨설팅 서비스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만 8천여 건의 수질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 인천 수돗물 사용자의 2.2%에 해당하는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수돗물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8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등 18,000여 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3년 동안 지원한 현황을 보면 영상물 삭제 지원이 전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신규 피해자 303명의 성별을 보면 여성 224명, 남성이 74명, 미상 5명이었습니다. 도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오는 5월부터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내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 8만 원 정도의 내장형 동물 등록 무선 식별장치 시술이 서울 지역에서는 1만 원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술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무선 식별장치 시술 비용을 1만 원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올해 9,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됩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 식별 장치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